취향형수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영화 더 헌트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레데모 먹고야 되나이. 한 번만 하세요. 우선 이 영화 어떤 영화죠? 일본 영화죠.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일본 영화고 또 아까 더 헌트 영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이제 몰려서 이번에는 이제 일본 사법기관에 넘겨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본 사법기관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는지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죄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렇죠.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사실 우리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판결은 유죄라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했는지는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우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가네코 테페이 역할이 만원 지하철에서 이제 치안으로 몰리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좀 많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영화 보신 소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되게 오래전에 네. 봤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좀 고구마 먹은 듯한 느낌으로 좀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주고 진짜 법체가 저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조금 좀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못 보는데 영화라고 생각하고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동명의 개그 프로그램 코너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MBC에서 하던 개그야? 코미디에 빠지던가? 코미디에. 콧바라고 그 이용렬 씨가 처음에 이제 런칭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조기 종영하긴 했는데 여기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동명의 코너가 있어요. 개그맨 그 오정태 씨랑 이성배 씨라고 좀 이렇게 핸섬하게 생기신 분이랑 지금 아마 코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 조현민 씨 이렇게 셋이서 나와요. 잘생긴 치안이랑 못생긴 무고한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가지고 그걸 좀 유쾌하게 풀어냈었던 건데 어쨌든 저는 이걸 먼저 봐가지고 이게 영화 제목인지를 몰랐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지금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예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것들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머릿속에 아직 떠오르나 봐. 아니 그냥 되게 웃겨. 이 오정태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으로 나와. 성추행범인데 이름이 양손이야. 그냥 양손인데 그럼 이제 조현민 경찰이 그럼 뭐 양손을 이렇게 만졌다는 뜻인가? 뭐 이름도 양손이네 뭐 이러고 뭐 너 직업은 뭐야? 자기 수타 짜장 가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맨날 반죽 주무르듯이 뭐 이렇게 주물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그를 이어나가요. 오정태한테. 네, 오정태가 누명을 쓴 사람이.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요. 이 영화가 시작을 할 때 이런 문구가 나와요. 10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형사소송법, 형법의 기초죠. 약간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담처럼 법언이라고 해서 법을 집행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있고 나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전 좀 헷갈렸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두 인물이 교차를 해요. 주인공인 가네코 페케이랑 중년 남성이 나오는데 중년 남성이 자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바로 나오고 가네코 테페이는 자기 범행을 부인을 하니까 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치소 창살을 두고 이렇게 교차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은 얼마 정도의 돈을 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돈을 사실은 또 이 주인공이 낼 수 있는 여력도 아니었어요. 보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거죠, 사실은. 네. 일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실제로 엔자이라고 해서 그게 일본의 사회 용어인데 네.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을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고 원통할 원자를 써서 원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일본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달라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형이 확실한 경우에만 형사법정에 세우니까 즉 기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죄 판결이 난대요. 일본에서는. 검찰에 보내는 것 자체가 애초에 혐의가 없으면은 보내질 않는다고 보내질 않는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난 케이스가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성범죄는 거의 99.9%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99.9라는 드라마도 있고 일본 드라마 중에
또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이노센스 원죄 변호사라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사람은 원죄인 사람들만 변호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는 원죄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변호해주겠다. 무죄를 만들어주겠다. 이 사람 되게 똑똑해서 계속 무죄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드라마 상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원죄라는 개념이 독특하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사법 제도는 사실 일본식의 관료주의랑도 좀 많이 맞닿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서양 철학을 훨씬 더 먼저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런 철인의 개념이 좀 강해요. 공무원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철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한 권한을 주고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철학이 좀 강하거든요. 실수할 리 없어. 네, 실수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니까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쵸. 라는 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럴 수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학교 선생님이 버스에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말살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 그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무죄라는 증거가 나와서요. 증거가 나와서. 몰카 덕후가 있었는데 걔가 그 당시에 그 버스를 찍고 있었던 거야, 몰래. 근데 이제 그 몰카가 나왔는데 실제로 더듬었던 건 맞아요. 어떤 누군가가. 네. 근데 그 당시에 피의자로 지목받았던 그 선생님 교사가 아니었던 거야. 옷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얼마나 걸린 거지, 무죄까지? 한 1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거죠. 와, 그러면 진짜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네. 사회적으로 매장이나 매장은 다 당하고 보통 이제 이런 거 영화에서 보면은 막 집에다가 막 스프레이로 막 꺼져 막 이런 거 써놓고 일본 영화에서 칠판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써놓고 그러다 막 갑자기 배틀로얄 선생님으로 나오고 맞아 이런 식으로 해놓긴 하는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들었겠어.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 너무 소극적으로 부인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사실 뭐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네. 왜 이렇게 내가 아닌데 왜 체념하고 거기서 뭐 몰라서 그랬겠지만은 형사가 이런 식으로 너가 범행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다가 또 도장도 자기 지문을 또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그랬을 거야. 살인의 추억 때처럼 너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갈 수 있어. 어차피 기소 안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회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죄를 인정하면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뭐 기소유예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능한 거죠. 그쵸. 그 경찰들이. 그쵸.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성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경찰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무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작년에 한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제가 분실 신고하기 전에 새벽에 전 모르고 집에서 자고 있다가 새벽에 카드가 긁혀서 갑자기 이제 분실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치. 쓴 거니까 이제. 네, 쓴 거니까. 이거는 범죄니까. 근데 카드를 사용한 그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신고를 할 거고 담당하는 경찰관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CCTV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나는 집은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카드를 긁었어. 그러면 서울의 그 관할서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 접수를 할 때 거기에다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그거를 경찰서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그 매장에서 바로 부르시면 돼요. 아, 매장에서 112에 신고해서. 네, 매장에서 112에 신고해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지금 오셔서 여기에서 CCTV 열람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하는 분한테 동의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거킹 본사까지 전화를 했었어요. 아, 버거킹에서 긁었구나. 네, 버거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네, 7,000원짜리 와퍼 세트. 아, 그랬구만. 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거를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가니까 그 형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여기서 접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사건 이송되고 이러면 문서로 보내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그 사이에 CCTV가 지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매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관할권이란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CCTV를 보고 범인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어.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였어요. 노숙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 저는 근데 그거는 못 믿어요. 노숙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카드를 여러 개 쓰면서 다 찍어보더라는 거야. 아, CCTV에서. 근데 이제 저는 못 봐요. 그 CCTV를. 아, 경찰만 그래? 볼 수 있어요. 아, 같이 볼 수가 네, 없어?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못 봐요. CCTV를. 그렇구나. 그러는데
믿어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전철로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교통카드까지 찍었던 그게 있어서. 진짜? 근데 분실 신고를 해도 카드는 정지가 되는데 교통카드는 늦게 정지돼요. 그러니까 얘가 잠실 쪽이랑 건대 쪽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강변역이랑 그 2호선 라인을. 이러면은 주거가 특정이 되니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 이거 그냥 못 잡으니까 그냥 처리하겠다고 미결로. 전 싫었는데 그냥 차라리 제가 CCTV를 볼 수 있었으면 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 저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공권력의 수사를 네, 좀 불신하는 쪽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저는 좀 보면서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원래 사실은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죄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나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검사가 하는 역할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무죄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목격자도 스스로 찾아야 되고 네. 검사의 역할이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어쨌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정해놓은 게 있고 약간 답정너처럼 무죄가 될 만한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증거 재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증언으로만은 사실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죠. 예,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된 이슈는 증거가 사실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증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증언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려면 CCTV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걸로까지는 잘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논쟁거리가 되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이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영화에서는 두 개의 증언이 있어. 피해를 당한 그 여중생의 증언이 있고 피해자로 몰린 주인공 태페이의 증언이 있고 이 두 개의 증언이 있는데 어느 증언에 무게가 실어지냐인 거지. 말하자면은 이 친구는 그동안에 많은 치안을 많이 만났던 어린 여학생인 거고 지금 태페이 같은 경우는 야한 비디오도 가지고 있으며 무직이며 사회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증언을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보통 캐릭터 안에서 신뢰를 더 부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배경을 보고 우리가 그래 얘는 그럴만도 하지 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법적으로 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건 감정이 없어야 되고 감정이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반페미라고 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 대립이 만약에 이 영화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 영화는 지금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재판관도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정황상 나올 수 있는 걸로 추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실제로 걔가 만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아까 맨 처음에. 네. 저는 만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우리 관객들은 몰라. 네 맞아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의 시점으로 따라가다 보니 이 사람은 무죄일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 영화를 빠져들었던 거지.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유죄를 받게 됐을 때 왜 무죄인데 사법 시스템 개 같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끔 간 건데 사실은 몰라. 왜냐면은 실제로 거기 이제 그 태페이 측이 그 모의 실험 같은 걸 하잖아. 그 지하철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데 태페이는 계속 주장했던 게 내가 아니라 만약에 했다면은 내 왼쪽에 있는 뚱뚱한 사람이 만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가로질러서 했다고 했을 때 태페이가 못 느꼈다라는 거에서 난 솔직히 의심이 가. 그쵸. 그리고 그거는 또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하거든. 모든 정황 증거를 미뤄봤을 때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억지는 아니었다. 네, 맞아요. 보면서 판결은 납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게 만진 게 맞냐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않느냐. 무고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그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두 영화 더 헌트랑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피해자로 나오는 여중생과 클라라 이 두 아이가 이 지금 지목된 가해자라고 지목된 이 두 사람 이전에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지. 음. 그래서 클라라도 그래. 그 아저씨한테 찾아왔잖아. 미즈 맥켈슨한테 찾아왔을 때 강아지랑 놀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클라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저씨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미안했는데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아저씨. 아저씨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아저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런 어떤 성기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대사였거든, 나는. 이전에 굉장히 많은 그 동네의 아저씨들 혹은 오빠의 친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었는데 그것이 주인공 루카스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과거의 기억을 갖고 와서 루카스를 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었을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진짜 무고죠. 무고지. 네. 응, 무고지. 무고긴 한데 이 이전에 성희롱과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고가 옳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는 무고예요.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아 그래 이 사람 딱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게 맞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근데 법으로 그게 무고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과거에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당위가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전에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선행적으로 없애줘야 무고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거는 좀 비약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피해 여성은 맞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걸 당했던 게 맞아. 영화에선 정확히 나오는데 더헌트에선 사실 한 장면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클라라의 오빠가 슬쩍 한번 보여주는 오빠도 아니고 오빠 친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뭔가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비약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식의 행위가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은 나는 당연히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 번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지. 근데 약간 그런 걸 암시할 수 있는 장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우물 같은 거에 뛰어든다거나 저수지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클라라가 되게 어린 소녀인데 그 아이가 남자의 성기가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걸 보았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분명히 그런 류의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면 저는 그냥 부모님이 하는 걸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를 하는데 그 영화에 대한 해석은 저는 비약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여자친구가 있어. 회사를 다니는데 룸사롱을 같이 갔대요. 룸사롱을 같이 갔는데 거기서 여자 직원이랑 같이 간대요. 다시 못 들어 이해가 안 됐어. 룸사롱을 같이 간다고요. 여자 직원을 데리고. 어떤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 직원들이 가는데 룸사롱에 여직원이랑 같이 간다니까. 아, 다 같이 회식을. 네. 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것도 룸사롱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거기를 데려가냐는 거죠. 그 여직원을. 네. 아, 갈 거면 지들끼리 가던가. 애초에 가는 건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면 갈 거면 지들끼리 가던가. 왜 거길 왜 데려가는 거죠? 약간 그거는 가혹행인데. 엄청난 가혹행이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래?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친구한테 언니 너무 힘들죠? 그분들이 그랬대요. 아, 이런 데 와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데 껴와가지고 네. 너무 폭력인데 그거는. 그건 완전 폭력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거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건 없어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은 감정이 없어야 되고 이성과 증거로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도 명확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법의 감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 처벌을 받는 게 맞고 이거를 정말 무고하게 희생될 수는 없고 정말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와 이성으로만 해야 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넘는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법이 감정에 의해서 바뀌어요. 법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감정이란 말. 예. 여론으로 법이 바뀌어요.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
99.9%의 유죄율이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가 되는 것이 무서운 거다. 유죄율이 99.9%라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유죄율이 99.9%였기 때문에 이것도 유죄다라고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사법 체계가 현재. 그렇죠. 실제로 그거에 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고 피고로 온 사람도 기소가 되면은 나는 망했다라는 망연자실을 애초에 갖게 돼버리는 거죠. 나의 어떤 범죄와 상관없이 내가 했고 안 했고에 상관없이. 사실 이건 되게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것 같아.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신화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신화 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는 유죄율이 99.9%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사법 체계가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 체계는 기소된 거면 진짜 유죄라는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죠. 우리의 법은 정말 잘 집행되는 거라고 믿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인이 아니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봤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그게 정말 잘 집행되는 걸 수도 있어요. 숭고하게 집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99.9%가 유죄라면 진짜 그 사람이 다 유죄면 그러면 애초에 정말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형사들이 잘 수사를 한 거고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바로 기소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막 무죄인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법체계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그 신화가 있어야 대중들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세레모니나 이런 상징적인 존재들이 중요한 이유가 더헌트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냥을 하고 나서 맥주 한 잔 원샷하는 그 한 병을 비워내는 것이 어떤 이 조직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어떤 그런 수단인 거고 이 일본 사회에서는 99.9%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되게 질서적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는 이 체제 안에서 굉장히 질서적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 가보면 너무 깔끔하고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좋은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결국 유능한 관료들이 관료사회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제도 안에서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그런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믿음들이 실제로 사회 안에 다 공고하게 있다면은 되게 편하죠. 좋죠. 저희가 지난해에도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도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다스리고 그 안에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게 제도가 되고 법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그게. 더헌트에서도 똑같은 거죠. 자기들 안에서 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자기들은 행복한 거야. 여기에서 문제는 그럼 우리는 그 제도 안에서 사는데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이런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문제점이 맞다면 받아들여지는 게 맞죠. 그렇죠. 문제점이 많다면. 그 문제점이 본인들이 스스로 미루어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바꾸려는 행동을 가져야 될 텐데 곤고한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철학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게 무너지기 때문에 잘 그러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건 말건 모든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집단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는 변화를 한다면은 그 변화 느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애초에 인간이란 성향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었던 게 있어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표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주관성과 객관성에 함축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계속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합의해 놓은 제도는 바뀔 수는 있다고는 봐요.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들이 변화하려고 한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결국 인간들이 싸우는 거지 이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걸 제도를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대다수가 공감하면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유연하게 바뀌진 않지만 제도는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죠.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너무 아니래요. 공부하고 배우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수박 겉만 핥아서 그냥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더 헌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너무 불쌍하고 딱해. 여기까지 있지. 그럼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성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난 이런 적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너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할 수 있고 근데 자꾸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선에 대한 강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못해요. 본인들은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자꾸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국 근데 그것도 껍데기인데 가면이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영화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의 요즘 뭐 사회나 현실이랑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들은. 한국 사회도 어쨌든 하나의 폐쇄된 공동체이기는 해요. 다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늘 저도 잘 견지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혹은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들이 기존 뉴스 헤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 혹은 내 선배나 부모님이 해준 얘기들만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내 식대로 또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그게 내가 내린 판단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의 생각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두가 생각이 같으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어떤 논란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는 상황일 때 모든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내 생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모두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삶을 살면 돼. 그런데 단지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게 좀 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혜영 작가님의 아오이 가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저수지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게 아마 가장 처음에 있는 작품일 텐데 일단 편혜영 작가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초기에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사람들이 의문의 실종자들이 생겨.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저수지 탓이라고 해요. 저수지에 뭐 귀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저수지 바로 옆에 어떤 남매가 사는데 그 남매는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자꾸 누가 없어졌네 이런 이상한 소문만 도는 거야. 뭐 누가 실종됐다 누가 없어졌다더라. 근데 그걸 다 저수지 탓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저수지 물을 빼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수지 물을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없어지고 이런 게 저수지 탓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요. 더 헌트에서도 뭔가 자꾸 비난의 대상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사건이 있으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 같아. 지금 유승준이 검색어 1위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 네, 맞아요. 어떻게 들어올 수 생각하세요? 있다. 네. 사실 생각 없어요. 유승준이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고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해서 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돼요. 유승준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뭐 청원을 해. 특히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나 억울하다. 실제로 청원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유승준 입국 금지하게 해주세요. 군필자들 부글부글.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유승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법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유승준 나쁜 놈이야 라고만 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너 똑같이 이런 상황 있어. 군대 뺄 수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다 뺀다고 해요. 어떻게든 빼라고 하지.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할 사람만 필요한 거야.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네. 거예요. 심지어 분노의 이유도 몰라요. 그냥 난 군대 갔다 왔는데 넌 안 갔다 왔어. 이런 단순한 이유라고 하는데 그것도 몰라. 그냥 배 아픈 거예요.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군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배 아파서 그런 거지. 사실은 아까 그게 맞아요. 이 사람이 군대 가든 말든 나랑은 사실 크게 상관없거든요. 전혀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죠. 네. 내 선임으로 와가지고 나랑 친해지면 좀 그때부터 상관이 있을 수는 있겠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법에 대한 것 그리고 제도에 대한 것과 그런 감정적인 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유승준 싫고 나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면은 내가 채널 돌리면 돼. 그건 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감정적으로.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그런 공동체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인간들이 행하는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들이 과연 우리들에게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로 보는 게 맞지. 취향연구소 4번째. 오늘은 영화 더 헌트,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2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영화 2편을 보고 오느라고 2개를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잘 섞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지치신 것 같은데. 잠깐 오늘도 지금 아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제가 제가 할 이야기를 정리를 많이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될 텐데 네. 양 사장님 어떤 책이죠? 네,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가장? 네. 이 책을 제 읽으면 인생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양 사장님의 어떤 캐릭터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나요? 뭐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읽을 책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애의 강요라는 책입니다. 네. 네. 아세요 혹시? 양 사장님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작가가 그 향수 쓴 작가예요. 네네네. 네. 향수 원작자고 존 머시 이야기로 유명하죠. 네. 기피의 강요라는 책인데 그 기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단편선이거든요. 책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40페이지 정도 되나?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네. 기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 4회 오늘은 영화 더 헌트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를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뭐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의 양 사장 오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